자, 여러분, 2단원까지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노트 좀 정리를 잘 했나 모르겠는데 노트 정리를 잘 해두세요. 나중에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마치면 3단원도 노트 정리를 잘 해두면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노트 정리를 잘 해두세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히 노트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죠. 항상성과 몸의 조절. 우리 몸의 중요한 거 항상성이죠. 몸의 조절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항상성이 거의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신경, 그죠?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 그죠? 일단 신경과 호르몬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아마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과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몸의 조절이라는 말이 붙은 게 아마 그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방어작용, 우리 몸의 방어작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단원에서 크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겠어요. 뭐 수능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신경계 여기 이제 근육수축과 관련된 부분이 수능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단원을 좀 보면 대략 7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신경계의 기초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좀 배워요. 뉴런이 뭐냐, 그죠? 뉴런이 뭐고, 뉴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 뉴런 내에서 흥분이 어떤 식으로 전도가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합니다. 근육 수축의 원리는 우리 운동할 때, 그죠? 운동할 때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어떤 식으로 수축을 하느냐, 이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는 이제 이 뉴런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 뇌, 척수, 뭐 이런 거, 신경계와 관련된 얘기들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경계와 관련된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분비계와 호르몬, 여기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 하고, 항상성 조절에서는 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가 합쳐서 호르몬이 합쳐져서 항상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겠어요. 이 파트가.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5단원, 소단원까지 가면 우리 몸에서의 그 항상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과 백신의 작용 원리. 이건 이제 요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기 가서 아마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을 배울 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까지 지난 단원까지는 이제 거의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어렵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물론 여기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조금 배우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히 배우는 내용은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설명도 좀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차근차근히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문제들도 좀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뇌무지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뇌무지개. 이 뇌무지개가 뭐 뇌에 진짜 실제로 무지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신경세포를 형광색으로, 그죠? 신경세포를 서로 다른 색깔의 형광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기술. 이게 이제 뇌무지개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뇌를 보면 한 860억 개,
860억 개 신경세포, 그 다음에 이를 보조하는 세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뇌에서 하는 역할이 뭐 생각을 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기억을 한다든가 감정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알아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뇌무지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생쥐 뇌의 해마 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을 형광물질로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죠? 오른쪽에는 대뇌 겉질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 보면 색깔들이 약간 다르죠, 그죠? 여기 해마를 구성하는 것하고 겉질을 구성하는 것이 보면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르다는 건 뭐냐면 색깔이 다르다는 거냐면 서로 그 신경세포 종류도 조금씩 다른 건데, 그죠?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나중에 저 신경계 뒤쪽에 3단원인가 신경계에 가면 이제 뇌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 뇌 기능에 대한 것도 배우기도 할 텐데, 뇌 기능에 대해서 배울 때는 연구할 때 예전에는 이제 뇌가 어떻게 되는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뇌를 연구할 때 뇌 연구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뇌를 어떻게 연구했냐면 뭔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상행동 보이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그러면 뇌를 이제 그 해부를 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상행동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러니까 뇌를 연구하려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죽었으니까 그 부분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가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로 뭔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게 fMRI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MRI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우리 이 내부를 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fMRI라고 해서 좀 더 발전된 기술이 됐는데, 요거 fMRI 기술을 이용하면 뇌에서 실시간으로 뇌에서 어떤 작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어디가 활성화가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려고 할 때는 어디가 되는지, 또 말을 할 때는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 것들 어느 부위에서 그런 게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MRI를 이용해서 요즘에 굉장히 뇌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 혹시 뇌과학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뇌과학. 뇌과학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fMRI가.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의 뇌 연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이 fMRI라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뇌과학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서 이거 공부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얘기하면 이제 흥분이란 말이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흥분이란 말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전도하고 전달도 이것도 그 신경세포 뉴런 내에서 일어나느냐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게 뭐냐면 뉴런 내에서, 뉴런 세포 내, 하나의 뉴런 세포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뉴런과 뉴런, 세포와 세포를 통해서 흥분이 이동하는 걸 전달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전도와 전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요 흥분이라는 우리가 뭐 사람이 흥분했다 이런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흥분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여기 활동전이란 말이 있는데, 전이가
신경세포 내에서 그 신경세포 내의 전이가 자극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서 자극을 받은 상태로 바뀐 그런 상황을 흥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자극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신경세포의 구조도 알아야 되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신경세포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경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신경세포를 우리가 보통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경세포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냐 그러면 신경세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뉴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뉴런. 그래서 이 뉴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특정한 신호라는 게 뭐냐면 전기신호인데, 전기신호로 바꿔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외부에서 받는 자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받는 자극 뭐가 있을까요? 소리도 있을 거고, 선생님 지금 강의는 소리로 듣는 거죠, 여러분들? 소리로 들으면서 뭐도 봐요? 눈으로도 보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뭐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뭐 피부 감각,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어요. 그런 자극들이 일단 감각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극을 받으면 이 신경세포가 그 받은 자극을 뭘로 바꾸냐면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요.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뇌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는데 그 받은 자극이 전달될 때는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가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경세포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신경세포체. 그렇죠? 자, 신경세포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 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체를 먼저 보면,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신경세포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얘기했죠. 보통 우리가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냐면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신경세포라는 얘기는 이것도 세포라는 얘기입니다. 뉴런도 신경세포라고도 하고 뉴런이라고 한다. 이게 하나의 세포인데 모양이 일반적인 세포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경세포체 부분에는 핵과 세포 소기관, 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뭐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가지돌기가 있는데, 이 가지돌기는 길이가 짧죠. 길이가 짧아요. 이렇게 길이가 짧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가지돌기는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여러 개 많이 있죠. 그죠? 길이가 짧습니다. 이 가지돌기가 해주는 주된 역할은 뭐냐면 다른 세포나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 신호가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신호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가지돌기가 하는 주된 역할은 다른 세포나 신경세포들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인다. 그럼 신경세포체는 안 받아들이냐? 여기도 그래요. 신경세포체도 다른 세포나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경세포체가 가지돌기가 있고, 하나 긴 놈이 있습니다. 이 긴 놈을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축삭돌기는 이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가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면 그 신호를 다른 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놈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축삭돌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생겼죠. 길게 생겼고, 끝부분에 보면 축삭돌기 말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축삭돌기 말단도 나중에 이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말단.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여기 보면
이 마리집이라고 돼 있죠. 마리집이 있습니다. 이 마리집은 예전에는 이거 수초라고 그랬었어요. 수초라고 옛날에 불렀었는데 이걸 한글로 바꾼다고 마리집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냥 수초를 그냥 놔둬도 써도 될 뻔했는데 이게 마리집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마리집이 있는 이 마리집으로 쌓여 있는데 이 마리집은 여기 보면 슈반 세포라고 있죠. 이 슈반 세포가 그죠? 이 슈반 세포가 세포막이 막 늘어가지고 축삭을 막 여러 번 감싸고 있는 거, 요거를 마리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다 그러면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있는 거는 마리집이 있죠? 그러니까 요 신경은 무슨 신경이에요? 요거는 마리집 신경. 마리집 신경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요 마리집 신경을 가만히 보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중간에 축삭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는 마리집이 있고 여기도 마리집이 있는데 저 사이에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랑비의 결절. 그래서 이 랑비의 결절은 나중에 이제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을 우리가 구분해 볼 텐데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마리집 신경하고 민마리집 신경을 보면 마리집 신경이 훨씬 빠릅니다. 마리집 신경이 빨라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마리집 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에 따라서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서 마리집 신경인 놈도 있고 민마리집 신경인 놈들도 있는데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의 차이는 마리집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그 결국은 여기서 신호가 전달될 때 어떤 식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냐면 신호가 이렇게 쭉 오다가 중간에 이 마리집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냐면 이렇게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이거 도약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전도란 말이 또 나오죠. 전도 또 다시 얘기하겠어요. 뒤에 가면 또 요거 마리집 신경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전달이 돼요. 마리집이 있는 신경들은 마리집이 없는 놈들은 그냥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점프하는 한 번에 점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신경세포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뉴런이 다 똑같은 모양이냐? 그게 아니에요. 뉴런은 신경세포의 종류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에 따라서 모양도 좀 다른데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심성 신경세포라는 게 있고 구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준다라는 얘기예요. 모아준다.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심성 신경세포는 뭐냐면 우리 감각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있죠. 피부에 보면 신경이 있겠죠. 이 신경으로부터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뇌 쪽으로 척수나 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요. 이렇게 신호가 안쪽으로 중심 이 뇌 같은 이쪽으로 오는 거 이런 걸 구심성 신경세포라고 얘기하고요. 대체로 감각신경세포들이 이런 구심성 신경세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세포는 뭐냐면 여기 이게 예를 들어 뇌다라 얘기하면 뇌에서 어떤 판단을 하면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그 신호를 밖으로 근육이나 이런 데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운동신경세포가 이 원심성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심성 신경세포에서 온 신호를 판단해가지고 원심성 신경세포에게 신호를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놈들을 연합신경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중추신경을 구성해요. 중추신경계, 뇌, 척수 이런 것들을 구성하죠. 그리고
요 연합신경계가 있어야 구심성 신경세포랑 원심성 신경세포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에서 감각신경세포가 연합신경세포한테 신호를 전달해주면 연합신경세포에서 운동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된다. 그죠? 그림 모양을 보면 모양이 좀 독특하죠?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얘가 좀 전에 봤던 신경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 세포체가 있고 가지돌기, 축삭돌기, 그죠?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연합신경세포를 보면 어디가 축삭돌기인지 어디가 가지돌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축삭돌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크기를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굉장히 이 연합신경세포는 돌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돌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감각신경세포, 구심성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모양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냐면, 쭉 가다가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신경세포체예요. 이게 신경세포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감각기관, 이게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에 이렇게 이쪽이 그죠?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단 끝부분이고요. 여기는 감각기관의 신호를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간에 신경세포체 이렇게 있다. 모양이 달라요, 굉장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본 거는 요거, 그죠? 운동신경세포를 본 것이고, 감각신경세포는 좀 다른, 모양이 다르다.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뇌는, 연합신경세포는 굳이 이렇게 긴 놈들이 축삭,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축삭돌기 있긴 있는데, 이렇게 길게, 가지돌기하고 축삭돌기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있긴 있는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지돌기하고 세포체, 신경세포체는 외부 자극을 받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외부로 자극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연합신경세포도 보면 어떤 걸 받고 어떤 걸 보내겠죠. 그럼 그 보내는 놈들이 축삭돌기 부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흥분, 전도, 전달,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오면 자극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흥분이라는 용어가 있죠. 흥분이 뭐냐?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그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세포막의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흥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그런 상태가 있고, 그 기본적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거죠. 변하는 거. 흥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이렇게 흥분이 되면 흥분이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을 흥분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신경세포 내에서, 그죠? 신경세포 내에서, 신경세포 내부, 신경세포 내부에서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을 흥분의 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 그림을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볼까요? 신경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미세 전극을 꽂으면 세포막을 경계로 전이차가 측정되는데 이걸 막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막전이. 그래서 막전이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이를 휴지전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을 때예요. 이게 보통 마이너스 70mV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휴지전이 상태일 때 세포막을 경계해서 안쪽은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요. 바깥쪽은 양전하를 띄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극. 그죠? 이 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 여기 보면 자, 일단 볼까요? 자, 휴지전이 상태일 때 여기 막의 바깥쪽과 안쪽에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전압계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70mV 그죠? 상태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휴지전이라고 얘기했어요. 휴지전. 자극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휴지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디 있냐면 세포막에 존재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자, 요 밖으로 나가는 노란 거, 그죠? 요 밖으로 나가죠? 요 밖으로 나가는 노란 거는 뭐가 나가는 거냐면 나트륨이 나가요.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갑니다. 요 펌프가 해주는 역할이 나트륨이 밖으로 막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요 안으로 들어오는 놈이 있는데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칼륨이 들어옵니다. 칼륨 이온.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뭐 일정이 있다가 자꾸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면 여기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을 거고 안쪽은 칼륨이 많겠죠. 그럼 굉장히 많은 상태, 나트륨이 많은데도 자꾸 나트륨을 내보내야 되고 칼륨이 많은데도 칼륨이 자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에너지를 씁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돼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진 에너지냐면 세포호흡에서 만들어진 ATP, 그죠? 세포호흡에서 만들어진 ATP 에너지를 여기서 사용해서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칼륨 통로가 있고 나트륨 통로가 있어요. 칼륨 통로와 나트륨 통로가 있습니다. 칼륨 통로가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이 칼륨 통로와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는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 지금 칼륨통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닫혀 있죠. 칼륨은 평소에 소량이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소량이 많은 양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소량이 나가요. 약간 나가요. 근데 나트륨은 전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딱 닫혀 있습니다. 이게 평소 상황이에요. 이게 평소 상황. 그래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정기적인 성질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만큼 잘라온 거죠. 그래서 이 안쪽은 지금 정기적으로 뭘 띄고 있냐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바깥쪽이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요게 언제? 휴지전이인 상태의 막전이를 얘기하고 이게 분극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안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언제냐면 신경세포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세포가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휴지전인 상태에 그죠? 휴지전인 상태예요. 휴지전인 상태에서 휴지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 통로가 있고, 그죠? 나트륨 통로가 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칼륨 나트륨 펌프가 있었죠? 그래서 밖으로 뭐가 나가요? 나트륨이 나가고 안쪽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칼륨 이온이 들어오죠. 이게 그래서 보통 나트륨 통로하고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닫혀 있고, 그죠? 휴지 전이가 유지가 됩니다. 이건 휴지 전이 상태예요. 그죠? 좀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일부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다가 아니고 일부가 열립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70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에 역치가 되면 역치까지 막이 점점 상승해서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더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다시 원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자극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치 자극이 뭔지 혹시 배웠나요? 역치라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치는 뭐냐면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모든 자극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기 이상이 돼야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국을 끓인다고 할 때 국을 막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간을 봐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간을 막 섞은 다음에 간을 봤더니 좀 전하고 별로 그렇게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아직 간이 안 되나 좀 더 넣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맛을 봤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을 끓일 때 거기에 넣는 소금의 양이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 양만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넣으면 우리 혀에서는 짜졌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에서 짜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양의 소금을 넣어줘야 짜다라는 걸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짜다라는 걸 못 느낍니다. 그걸 역치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이게 이 자극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아니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자극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그래서 세 번째, 3번이 뭐가 되냐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막 들어와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안쪽이 마이너스로 원래 마이너스였죠. 그죠? 원래 마이너스였고 밖이 플러스였는데 나트륨이 대량 많이 들어오면 대량 유입이 되면 그죠?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탈분극. 여기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인데 요거 분극이었어요. 그죠? 분극이었는데 탈분극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온이 뭐냐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나트륨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안쪽과 바깥쪽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버려요. 이걸 탈분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분극이 되면 이때 이걸 휴지전이라고 얘기 안 하고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활동전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휴지전이와 활동전이. 휴지전이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고 활동전이는 자극을 받아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이온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대량 유입이 되면 안쪽과 바깥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고 탈분극이 되고 이때를 활동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트륨이 막 왕창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전이가 되고 나면 한번 이렇게 자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나트륨 통로가 쫙 열렸다가 닫혀요. 나트륨 통로가 닫힙니다.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이번에 뭐가 열리냐면 칼륨 통로가 열려요.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막 나가요.
칼륨이 K 플러스 이온이 여기서 밖으로, 여기는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다시 원래로 돌아왔죠. 재분극이라고 그래요. 재분극. 그죠? 다시 원래 휴지전이었다가, 그죠? 휴지전이 상태에서, 그죠? 휴지전이 상태에서 분극인 상태예요. 여기 분극인 상태에서 활동전위로 올라갑니다. 휴지전위에서 활동전위로 가요. 그죠? 분극, 여기는 탈분극, 여기는 재분극이 되겠죠. 그죠? 전위로 따지면 휴지전위, 활동전위, 다시 휴지전위, 그죠? 다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나트륨은 이제 더 이상 통로가 막혔으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칼륨은 밖으로 나가요. 그죠? 밖으로 나가. 그래서 다시 쭉 들어오는데, 그래서 전위가 쭉 떨어지다가 그냥 70으로 가는 게 아니라 7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 마이너스 80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 휴지전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휴지전위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 다음번 자극이 오면 또 활동전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원래로, 그죠? 휴지전위 상태로 돌아왔죠. 칼륨 약간 열려 있고, 그죠? 나트륨은 다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뭐가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죠?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작동해요. 이게 1, 2, 3, 4, 5에서 1번하고 5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작동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해요. 그런데 2번, 예를 들면 2번, 3번에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트륨을 내보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죠? 탈분극이 되는 것이고, 또 재분극할 때는 칼륨이 또 많이 나가니까 딱 원래로 돌아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해서, 얘가 항상 작동하는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그죠? 그래서 휴지전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요 돌아가는 과정을, 어떤 이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수능 문제 같은 것도 종종 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걸 가지고 어떻게 전달됐냐, 여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잘, 어떤 식으로 휴지전위 상태에서 활동전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다음에 활동전위에서 다시 휴지전위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분극에서 탈분극이 됐다 재분극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여하는 이온이 어떤 이온이 중요한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얘기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하는 통로 같은 경우,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는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완전히 닫히는 반면에, 칼륨 이온의 통로는 휴지전위 상태에서도 약간 열려 있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조금씩 이동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 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흥분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그죠?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도까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흥분의 전도와 흥분의 전달, 그죠? 흥분의 전도와 흥분의 전달,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흥분의 전도와 전달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